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지지율이 64%, 중도층이 69%, 중도층 지지율이 69%, 거의 70%가 이재명 잘한다예요. 심지어 TK, PK의 70대도 이재명 잘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한미 정상회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만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교포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서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조만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에 초청해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밑에서 이미 접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우리 미국 도포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뭘 봤냐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세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딴 사람들은 이거 얘기를 하는데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어. 임광현 국세청장.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갈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 동행하냐고요? 저는 그 2인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단독으로 제가 방미할 때는 가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면 제가 오징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같이 안 갑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분을 임명했는지 알겠어요. 제가 왜 알겠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국세청에서 일할 때 조사국장만 6번을 했어. 조사국장만 6번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국세 체납이 110조래요. 110조. 아니 국세 체납액만 110조래. 탈세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추적을 해서 걷겠다는 거야. 지금 국세 체납만 110조는 이건 서민들이랑 상관없거든. 굉장히 돈 많은 것들이 꽁쳐놓고 세금 안 내는 거거든요. 우리같이 서민들은 조금만 돈 안 내도 전부 압류 걸리는데 국세 체납만 110조래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잖아요. 6분의 1이 지금 체납. 이것만 걷어도 얼마든지 반만 걷어도 50조 이상을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좀 제가 이틀 동안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쭉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어제 그제 법사위 예결위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을 했죠. 이건 뭐냐면요, 국힘당은 제가 보면서 막 와갖고 뭐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나빠루가 무슨 뭐 투쟁한다 로텐더홀에서 연병하는 거 보면서 제가 보면서 무기력한 반발. 아니요, 그렇게 반발을 해도 저렇게 힘도 없고, 그렇습니까? 투쟁을 뭐 해봤어야지. 반발을 해도 무기력한 의회 독재 물러나라 뭐 이런 짓거리들 하면서 제가 거의 무기력한 반발을 받고,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예결위원장의 한병도,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원래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체위원장은 김교웅. 3선 이상으로 민주당이 원래 했던 그 원칙을 지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예결위원장이 가장 중요했죠. 이걸 빨리 선출했냐면 예산 입법 속도전이에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입법 속도전이 안 되죠, 개혁에. 그래서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넘겨줄 수 없고 빠른 추경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과 입법의 속도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어떤 그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끝나서 이제 과연 언제 할 것이냐. 30일. 지금 보니까 한 30일 정도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30일 날 본회의 열어달라. 본회의 열어서 빠르면 30일 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30일 날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걸 할 수 있으니까 30일 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입법에 지금 어떤 것들이 남아있냐면 윤석열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 많이 미뤄졌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13건이에요. 그래서 민생 공통법안이 16건 뭐 여러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노란봉투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양곡법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집권 초기에 힘 있을 때 빨리 처리하자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땡명 뉴스였고, 방금 들어온 속보,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민정수석의 봉욱 지금 내정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호 의원이 뭐 수박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사실 예전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걸로 많이 많았냐면 검찰 개혁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과거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좀 그때도 좀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걸 아셔야 돼요. 정성호는 이재명을 만드는 1등 공신이에요. 정성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 그리고 동지예요, 동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묻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정성호는 이재명을 들이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에게 뭔가를 부착했을 때 들이받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대통령이 됐는지 그 어려운 시절 난관을 극복할 때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이거는 경찰,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또 관리 감독이 되게 필요하죠. 이거는 좀 나름 그 이해찬계의 어떤 맏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이라는 어떤 나름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좀 이렇게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의 봉욱, 이분은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이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을 안 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행안부 장관 윤호중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개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지만, 윤호중 의원이 여러분들 5선이에요. 5선. 5선이라는 건 뭐냐면 뭐 만약에 초선 재선 행안부 장관이 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할 수가 있는데, 5선 정도가 행안부 장관에서 어떤 경찰청장을 지휘를 하고 경찰을 지휘하면 더 집권 여당에 무게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집권 초기의 내각이잖아요.
뭐 잘하면 우리가 의외로 더 이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5년짜리 행안부 장관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또 행안부 장관이 나올 거고 또 다음 법무부 장관이 나올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당을 화합할 수 있고 그런 초기 내각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대통령실 안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개혁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의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고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수보회의에서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틀을 잡아주고 일선 어떤 장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는 안정과 통합, 민생,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방향 이런 것들은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다 주관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별로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튜브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좀 알아주세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흔들릴 때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개개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 근데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되게 나빠.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참 헌신하고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고 그 개국공신을 외면을 할 수 없는 과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런 인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는 게 유튜브 와갖고 시원한 발언하고 세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들은 관종이고 셀럽들일 뿐이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개혁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욱은 누구냐면요,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 변호사고요. 문재인 정부에 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하여튼 특수부는 좀 배제가 된 거고요. 법무행안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차관 인선을 마무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삼아온 사법 검찰개혁 컨트롤 타워가 이제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 주제에 좀 맞는 그 내용의 채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좀 이 얘기랑 좀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박자를 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저거 좀 봅시다. 지난 제가 한 이틀 동안 방송을 안 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이 내란숙의 저 두 연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국민들 분노 유발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같아요. 저 부부는 부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관계로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정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뭐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태어날 때 휠체어 쇼를 합니다. 옛날에. 그러면 그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밀지 않아요. 최측근들이 밉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김건희의 휠체어를 윤석열이가 직접 밀었다? 김건희 스스로가 자기가 최종 보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의 휠체어 쇼라고 보지만 저는 저걸 봤어요. 왜 저 장면을 왜 연출했을까? 그치? 나는 왜 저 장면을 왜 연출했을까를 본 거야. 뭐 우울증, 뭐 다리로 건 거, 그게 다 떠나서 저 불필요한 장면이거든. 내가 보면 저 불필요한 장면인데 저걸 왜 연출했을까? 저 연출은 김건희 아이디어야. 그치? 저 연출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통령에게 김건희 휠체어를 밀라고 얘기를 내릴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잖아. 그쵸?
윤석열한테 김건희 실체 본인이 미세하라고 얘기할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잖아. 그치? 대부분 측근들이나 제2 부속실 과거에 지켰던 사람들이 밀잖아요. 왜 저걸 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보석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제 말이 분명히 나중에는 맞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김건희랑 윤석열은 둘 다 동시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감정상 전직 대통령의 부부들을 동시에 구속시킨다는 거는 없단 말이야. 이거는 특검의 수사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김건희는 아프고 특검 조사에도 임했고 구속이 되면 아프니까 보석을 신청하면 이거는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쇼라고 봐요. 제가 볼 땐. 법원에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한 쇼를 미리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애처가 프레임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윤석열은 들어가면 못 나와. 내란 수계 어떤 계엄령 내란죄 외환죄는 못 나와. 근데 김건희는 내란죄 외환죄도 내가 보면 내란죄 외환죄의 최종 보스도 김건희야. 제가 보면은 김건희는 나중에 윤석열이 먼저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도 순차적으로 구속돼요. 그럼 여기저기서 초유의 사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됐다.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러면서 언론이 여기저기서 이제 떠들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 당시에 우울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보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론 물타기를 하면서 김건희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저는 그 쇼로 봤어요. 그치 우리가 봐도 사법부가 이따위로 지금 윤석열을 풀어줬던 놈들인데 김건희 하나 보석으로 못 내밀어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최종 보스는 김건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잖아. 김건희 태어날 때 윤석열이가 솔직히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거든. 뭐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근데 굳이 안 나타나도 되는 장면에 윤석열이가 김건희 휠체어를 믿는 장면을 이건 찍히기 위함이잖아. 그렇게 지하 주차장 좋아하는 새끼들이 지하로 가도 되거든. 제 말 맞죠? 그렇게 지하 주차장 좋아하는 새끼들이면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1층으로 기어 나와서 찍히려고 한 거잖아. 1층으로 굳이 찍히려고 한 거잖아. 일부러 한 거거든. 김건희는 보석을 염두에 둔 나 우울증이고 이렇게 심하다. 아프다. 그래서 나중에 구속되면 보석 신청하려고 바로 저는 그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쇼를 연출할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어요. 윤석열이한테 휠체어 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오늘 특검 조사 그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범미꾸라지 윤석열 꼼수 부리다 마침내 특검에 출석을 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제가 시간별로 좀 오늘 쟁점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안 된다, 지상으로 와라, 예외는 없다. 제가 며칠 전에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싸움을 하는 거다. 특검은 절대 예외라는 걸 두지 않는다.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 특검의 강한 메시지고, 윤석열은 야, 나 전직 대통령이야. 나 전직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특별 대우를 바란 거예요. 그랬더니 특검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왜냐면 윤석열도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 수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뭐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랬더니 특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폐쇄를 했죠. 그래서 마치 꼼수를 부리다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특검에 출석을 한 거예요. 특검에 출석하자마자 원래는요, 이렇게 특검에 딱 가면요, 그 특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은석이 나오면
조은석과 윤석열이가 티타임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거 없이 10시 14분부터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특검이 절대 이번에 수사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의 어떤 이런 특검 출석도 꼼수를 부리고 시호를 부리는 걸 보면서 구속만이 답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은 왜 지하 주차장을 고집했을까? 변호인 측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윤석열 측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어요. 응? 처음에 특검이 기세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영장이 기각될 걸 뻔히 알지만 선제 체포영장을 쳐버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윤석열이 변호인 측이나 아니다, 우리 원래 특검 조사 받으려고 그랬다, 연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그러면 9시까지 와라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 10시까지 가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신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시까지 와라, 예외는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나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안 된다, 지상으로 와라. 계속 여러분들이 봐도 계속 태클을 잡고 특검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라도 지하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했더니 특검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 그랬더니 오늘 박지영 특검보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오히려 계엄의 피해자다. 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전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어떤 일들이 진행했는지 시간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봤죠. 뭐 거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9시 55분에 현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고검 1층 현관에서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상처를 드리거나 대국민 사과는 1도 없는 새끼예요. 이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냥 오자마자 그냥 쓱 지나가서 현관을 통과해서 특검보가 그 당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다가 6층으로 안내를 해요. 그럼 왜 6층으로 안내를 하냐? 6층에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6층에 안내를 해주니까 윤석열 내란수계가 올라가자마자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가 먼저 조사실에 마련된 공간에서 저쪽 변호인단과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이런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변호인단들이랑 일정을 조정을 하고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 특검이 직접 조은석 특검이 나와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예우 차원에서 나와갖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통령님 오늘 조사는 오히려 특검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은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대체로 특검과 면담하는 피의자 윤석열과 특검이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시 14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조사를 시작할 때는 특별한 조사실이 아니라 일반 검사들이 조사하는 조사실에서 검사를 시작했고, 특검이 조사를 할 때 이 사건에 그러니까 10시 14분에 조사를 할 때는 알다시피 박창환 경찰청 중수과장 총경급입니다. 제가 파견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최상진, 이장필 경감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분들이 원래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기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 왜 윤석열이가 오후에 이 트집을 잡고 오전에는 이 경찰 출신 총경과 경감들에게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조사 내용은 여러분들, 이분들이 오늘 조사한 거는 뭐냐면
그 윤석열 영장 집행할 때 그때 네가 경호처를 시켜갖고 체포 저지 막아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특수공무 방해죄랑 너가 비화폰 삭제 시키지 않았냐. 이 두 개를 조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그 공수처와 경찰이 특수본에서 이 사람들이 요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이 특검에 합류하기 전부터 이 사건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맡겼더니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죠? 아니다. 이놈들은 내가 고소한 사람이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내가 고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쟤네들한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기싸움이에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윤석열은 예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윤석열은 대부분 저렇게 대통령이 오면요 특검보가 직접 수사합니다. 원래는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처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오면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검보가 사건을 수사를 해요. 근데 윤석열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야, 나를 경찰 나부랭이들이 수사하는 거야?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야, 특검보가 직접 조사해야지 경찰 나부랭이를 나를 조사를 시켜? 건방지 새끼들. 그래서 오후에 말도 안 되는 어떤 변호인단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안 받겠다 오후에. 그래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단 측이 검사가 직접 조사해라. 그래 왜 경찰이 질문을 하냐.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문을 내냐면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오전에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자화제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오전에 조사했던 박장환 그 총경이 피고발인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분은 거기 있지도 않았대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3시간 동안 변호인단이 예우해달라고 떼쓴 거야. 특검보가 조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검사가 조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가 큰 문제냐면 특검이 여기서 조치를 잘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니들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없는 얘기를 언론 플레이하면 수사 방해로 너희들 바로 수사 착수한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누구였냐면 오늘 김홍일, 최명성, 송진호, 윤곽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최명성이랑 송진호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왔어요. 원래 김홍일까지 해갖고 윤곽근까지 해갖고 4명이었는데 바로 특검이 윤석열 측 변호사 2명을 수사 방해로 착수했어. 수사 착수. 이게 왜 크냐면요, 오늘 박 특검보가 변호인들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다. 기싸움이 시작된 거야. 세게 처음부터 막 거부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허위사실로 언론 브리핑하면 변호인단 측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특검팀은 윤석열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에 대해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죄냐면 수사 방해는요 벌금형 같은 게 없어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거는 바로 징역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 너희들 변호인들 나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특검이 처음부터 기선제압한 거예요. 이거는 벌금형이나 이런 게 없고 바로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사 방해로 기선제압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불법 체포 지휘한 가해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이 볼 때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게
불법 체포라는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그걸로 계속 버텼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전 조사를 총경과 경감들에게 조사를 받고 나서 오후에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겠지. 야 이거 우리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아? 이 새끼들 어떻게 우리 조사를 뭐 특검 보도 아니고 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전 조사가 10시 14분부터 이제 한 12시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후부터 이제 안 한다고 하면서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어떤 그 조사 거부 이런 게 떴던 겁니다. 그쵸? 매니저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특검에서는 오후 조사가 없다. 지금 오후 조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오후 조사를 위해서 검사를 교체를 했어요. 검사를 그러니까 수사관 그 수사는 그럼 나중에 하겠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랑 비아폰 삭제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하겠다. 그럼 또 한 번 나와라. 니만 손해잖아. 그렇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급할 게 없잖아. 그래? 그럼 너 다시 나와. 그렇게 하면서 조사를 검사로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 뭘로 가냐면 외환죄와 다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떤 일이 3시간 만에 수사가 재개됐는데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중단된 거야. 이제 알겠어요? 너 조사 안 받아? 그러면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끝낸 거야. 그러고 나서 검사를 투입해서 외환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오늘의 윤석열의 어떤 조사였고, 윤석열이가 12시 그러니까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요즘 바뀌어갖고 9시 이후에는 조사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럼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후 9시 이후에 조사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나 받겠다. 그러면 12시까지, 오늘은 뭐 특검에서 12시까지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끝내면 그냥 뉴스 읽어주는 분석밖에 안 되잖아. 그치? 요까지는 다 알잖아. 뉴스에 나와서. 그럼 심층 분석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 왜 특검은 윤석열이가 조사를 거부한 체포 방해 혐의, 그 다음에 비화폰 삭제를 끝까지 수사를 안 하고 검사를 교체해 줬을까? 그쵸? 왜 굳이 특검이 조사하기 싫어요? 그러면 불출석으로 간주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경전을 해도 되는데, 왜 특검은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요구를 들어서 체포방해 혐의 조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왜 검사를 투입해서 외환죄와 다른 사건을 조사했을까? 제가 보면 특검의 큰 그림이 뭐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외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왜 전직 윤석열을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체포방해 혐의나 어떤 비화폰 삭제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행한 범죄를 보면 가벼워 보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수많은 악행 중에 어떤 체포 방해 혐의나 비화폰 삭제는 되게 가벼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외환죄로 구속 영장을 치면 아무래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특검이 먼저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오늘 소환 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를 합니다. 어제. 대박이지. 특검은 이미 노상원을, 내가 볼 때는 이미 노상원을 잡아다 조사를 한 거야. 그랬는데 어제 노상원을 조사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특검에서 노코멘트를 얘기해. 밝힐 수 없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상원 나오는 게 7월 며칠로 잡혀 있었거든요.
여기 이거 보세요. 노상원이가 7월 10일이란 말이야. 구속 만기가. 그쵸? 노상원 만기가 7월 10일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어제 내란 특검이 노상원을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요. 외환죄가 되게 복잡하지. 외환죄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외환죄로 영장치가 쉬워. 이유는 노상원 메모 수첩이 증거가 있잖아. 노상원이 뭐라 그랬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야 된다는 메모가 존재한단 말이야. 누가 찾았다? 경찰이 찾았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특검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구속영장 칠 때 외환죄를 증거로 내밀 수 있고 노상원이를 이미 나는 추가로 조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3시간 동안 개기다가 체포방해 혐의 어떤 비아폰 삭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번 더 나와라. 오히려 특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을 더 한 번 소환을 하고 더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오히려 저는 특검한테 걸린 것 같아요. 일부러 윤석열을 긁은 거지.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윤석열이 생각할 때는 야 아무리 그래도 특검 보가 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됐다. 처음에 경찰들이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조사 순서도 원래 예우상으로 하면 그 검사들이 먼저 나가서 특검보나 그 외환죄나 이런 사건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그 비아폰 삭제 문제를 뒤로 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좀 가벼워 보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비아폰을 먼저 하면서 윤석열을 좀 자극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하면 나중에 들어주는 것 같이 한 거. 그래서 윤석열은 현재 여러분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 8시 25분부터 심야 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윤석열 조사에는 누가 들어갔냐면요. 김정국 조재철 검사. 지금은 어떤 조사를 하고 있냐면요. 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그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뭐죠? 이거는 저거죠. 불법 계엄에 대한 조사인데 이미 윤석열은 그 불법적인 내란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한번 구속됐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사유가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똑같은 사건으로 2번 구속을 칠 수는 없잖아. 왜 그러면 계엄 전 국무회의의 의결 부분을 조사하냐?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외환죄 추가 다음 나오라고 해서 향후 추가 소환을 한다. 빠르게 소환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면 특검이 여러분들 우리가 왜 특검을 많이 응원해주고 해야 되냐면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70일 최대. 그러니까 늦어도 6개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계속 성과가 나올 것이고 특검이 어떻게 윤석열을 끝까지 단죄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제가 보면 비아폰 그리고 체포영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요거는 향후 추가해서 조사하기로 하고 윤석열을 빨리 3시간 만에 다시 지금은 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부분과 외환죄를 조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사건 조사했죠. 경찰도 윤석열 내란 사건 조사했죠. 검찰 고검에서도 조사했죠. 이 3개의 사건을 모두 특검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완전 공조수사죠. 우리가 예전에 어땠어요? 검찰 따로 공수처랑 경찰 따로 막 하면서 얼마나 답답해서 그래서 셋이 같이 해라. 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셋이 같이 공조수사를 해야지. 왜 검찰 따로 하고 경찰 따로 하고 공수처 따로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공수처랑 경찰은 같이 하고 검찰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특검이 다 셋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 그 고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도 파견을 받고 공수처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지휘했던 차정현 검사 기억나시죠? 차정현 검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됐고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을 다뤘던 박상현 검사는 최혜병 특검으로 파견됐어요. 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공수처에서도 최혜병 사건을 다뤘던 검사,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을 다뤘던 검사, 다 공수처의 검사들도 다 특검에 지금 다 지원을 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나름 오늘 막 복잡한 것 같고 윤석열이가 소환됐는데 거부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윤석열이가 그랬죠. 자기가 경찰에 조사받다가 검찰을 바꿔달라 뭐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검사가 다시 투입되자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됐는데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피의자가 조사관을 선택합니까?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 갖고 우리가 경찰서를 가거나 검찰에 끌려가면 야 검사 바꿔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어디서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미친놈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란숙의 이 연놈 두 놈은 반드시 긴급 구속을 해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심층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경호법, 경호처의 일을 빨리 입법을 해서 개정하십시오. 이런 내란 수괴와 이런 개 국정농단 김건희를 대한민국 공무원들 경호처 40명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어요.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법으로 개정을 하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응? 지 돈 많으면 사설 경호를 쓰든가 경찰에게 일부 경호를 맡기든가 응? 이 국정농단하는 인간과 내란 수괴를 경호처 40명이 경호를 합니다. 지금 향후 10년인가 15년간 그 이후에 경찰로 이관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빨리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개헌작용이 아니에요. 경찰법, 경호처법만 바꾸면 돼요. 그쵸? 파면된 이런 내란 수괴와 국정농단 김건희를 왜 대한민국 경호처가 40명이 거기 투입됩니까? 전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면된 내란 수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총칼로 계엄령을 하려고 그랬던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경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응? 저렇게 40명이 철통 경호를 하니까 지가 뭔가 됐는 줄 아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경호원 한 명도 없고 그냥 지네끼리 해봐요. 기 죽습니다. 막 대한민국 경호처가 나와갖고 철통 보완해주고 지가 뭔가 된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 주제 파악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 내란 수괴 보완하고 우리가 세금 냅니까? 반드시 이 방송을 민주당이 보고 있을까요?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하여튼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거 경호처법 개정해서 내란 수괴 경호 못 받게 해야지 현실 인식을 하고 응? 현실 인식을 하고 바로 이게 됩니다. 응? 40명씩 경호해 주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고. 이런 새끼를 왜 대한민국 경호처가 경호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40명 붙여 그럴 시간에.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천하의 개 천박한 XX. 지금 김건희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결국 나중에 이 3특검은 다 김건희 사건 때문에 공조를 하게 됩니다. 내란 사건도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자꾸 내란 사건의 최종 보스를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근데 김건희를 보면 되게 웃깁니다. 어설퍼요. 왜 제가 김건희가 어설프다고 얘기하냐면, 김건희가 여러분들 성형외과를 한두 번 가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뭐 아는 김건희는 성형외과 전문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불러서 시술을 받겠죠. 안 그래요? 희한하게 김건희가 계엄령 날 성형외과를 가다가 걸린다는 것은 어설픈 거예요. 그날 김건희가 신사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일부러 저는 알루바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성형 중독에 걸린 김건희가 그날만큼은 꼭 기자들한테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밤에 계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는 최종 보스라고 생각해요. 일거수일투족 뭐 하나 빠짐없이 해외 순방에 이런 걸 나가는 걸 보면 윤석열을 그냥 바보 취급합니다. 가지마 이 등신아. 저쪽으로 가야지. 아유 저 차에 탈라 그러면 뒷모가지 자꾸 끄집어내갖고 절로 가라. 김건희 그런 인간이거든요. 김건희가 내란을 몰랐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김건희가 내란을 몰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두 멍청한 시대의 내란 속의 두 연놈이, 저는 제일 어설픈 게 뭐냐, 갑자기 느닷없이, 김건희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지만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해요. 헌재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제 아내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말을 굳이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헌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이 일은 제 아내도 모르고 알면 큰일 날 거라는 일을, 그 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의아해 있잖아. 굳이 김건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굳이 그 사건 그걸 헌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가 얘기를 해요. 얘는 그렇게 하고요. 이런 신기 있는 애들, 노상원 뿐만 아니라 김어준을 잡고 이런 모든 알리바이는 김건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란 특검 수사는, 그리고 아마 대표적으로 감옥은 윤석열이 가겠지만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근데 이거를 수사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거 수사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이건 다 수사하다 들어보면 김건희 사건, 최혜병 사건, 내란 사건, 마약 사건 모든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근데 김건희 특검팀이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수사하나 좀 보고 있잖아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최혜병 사건 조사하다가 이종호의 그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되면서 거기 나온 거죠. 그쵸? 최혜병 사건의 문자 카톡에 나온 게 바로 삼부토건 체크의 그거죠.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하면 최혜병 사건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룹니다. 이게 희한하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을 최혜병 특검팀이 아닌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룬다는 건 뭐죠? 김건희 특검팀은 기존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김건희가 또 개입됐다고 의심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최혜병 사건이 아닌 김건희 팀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김건희가 드러나지 않지. 그 문자 하나에는 김건희가 드러나지 않잖아. 김건희가 쩐준지, 김건희가 삼부토건을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의 계좌가 이용됐잖아. 근데 삼부토건은 그 증거 하나밖에 없잖아. 삼부토건 내일 체크에 이종호의 말밖에 없잖아. 근데 김건희 특검팀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다룬다는 건 뭐죠? 김건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배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제 말 이해가 가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쩐주가 됐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어. 근데 왜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갖고 왔냐 이거죠. 이미 김건희 특검팀이나 이쪽 사람들, 그 금융 전문가들이 볼 때는 김건희가 끼지 않고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더 김건희 특검팀이 대박인 거 뭐냐면 임성근, 조병로, 구명 로비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것도 최병 거기 단톡방에 나온 거죠. 기억나세요? 임성근 사단장이나 조병로 그 당시에 백혜령 경정을 외압으로 짓누른 인간 있잖아. 조병로, 구명로비 거기 최병 특검에 나왔던 거잖아. 근데 이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서 한다는 건 뭐죠? 조병로, 구명로비 사건을 확보했다라는 건 뭐죠? 마약 사건 다루겠다는 거죠. 조병로 경무관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룬다는 거는 조병로는 백혜령 경정에게 외압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마약 사건을 다루겠다는 거죠. 임성근 구명 로비도 원래 최병 사건에서 다뤄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거예요.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죠? 그 최병 특검 이게 섞여 있지만 거기에 중간에는 한 부분적으로 명태균 특검이 있는 거고 모두가 김건희예요. 대한민국 최종 보스는. 최종 보스는 김건희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임성근, 조병로, 구명로비는 최병 특검에서 다룰 만한데 이거를 공수처 사건 자료잖아. 임성근, 조병로, 구명로비는 공수처에서 최병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뤘던 자료를 최병 특검이 가져간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건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 말은 안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에서 임성근이나 조명로 경무관에 대한 구명로비나 이런 모든 배후를 김건희로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가져갔다는 것은 이 모든 배후를 김건희로 보고 있다는 거지. 수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목표를 향하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뭐 말이 16개 혐의지만 제가 저번에 저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특검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특검의 범위가 사실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특검이 야 김건희 사건 투자하다 보니까 백혜령 사건 마약에 김건희가 연루가 돼 있네? 그럼 마약 사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의 김건희 어떤 사건에 혐의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보면 김건희는 여기서 딱 한 30개 이상 나옵니다. 한 30개 이상 나와요. 한 30개 이상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지저분한 사건, 여러분도 그러고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그렇게 수십억 원을 꿀꺽 했던 인간인데 삼부토건 말고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최소한 5군데 이상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거 김건희 계좌나 주가 조작 사건 하다 보면 별의별 주가 조작에 다 연루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주가 조작 선수로 뛰었던 애들 몇몇만 조지면 거의 다 걸려요. 결국은 주가 조작 배후에는 선수, 그 선수 뒤에는 건달의 뒤에는 또 마약,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마약 사건을 덮고, 왜 그래? 주가 조작으로 시작됐던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김건희, 윤석열이 어떻게 마약 사건을 덮냐? 저는 김건희도 마약 사건을 덮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마약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주가 조작이 드러날까봐 저는 마약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약 사건을 덮었던 이유는 주가 조작이 드러나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아예 얘네는 대놓고 마약을 밀수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 김건희 집안이 대놓고 마약을 수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라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마약 장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주가 조작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건달들이나 어두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약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았겠지, 대통령인데. 근데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될 수밖에 없던 게 다 주가 조작, 건달, 마약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건달들이 잡히면 주가 조작까지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덮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지? 얘네들이 지금 잡혀가면 얘네들 범죄를 다 캐다 보면 주가 조작까지 드러나게 되면 그 배우가 김건희 이쪽이 저는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약 사건까지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쟤네들이 맘만 먹으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위험한 마약을 들여서 저는 장사를 하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다 연관돼 있어서 주가 조작, 건달, 선수들 이게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마약 사건까지 이제 연루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여튼 특검의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보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여기까지만 녹화 1부는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들 김민석 총리 보면 한 이틀 동안 그 언론이나 여기서 숱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왜 여론이 안 나쁠까?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도 있고 막 저쪽에서 이제 파상 공세를 했고, 그런데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보면 비교라는 게 있어요. 특히 윤석열이가 사실상 파면당한 이후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이제 국정을 꾸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를 발목을 잡냐라는 시각이 있고 따가운. 두 번째, 한덕수가 국무총리 윤석열이가 내정을 할 때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집권 여당의 시작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줘서 한덕수를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럼 한덕수랑 비교가 되죠. 한덕수는 재산이 82억 원이었습니다. 고작 2억 원 있는 김민석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2억 원이면 나보다도 없거든. 요즘 웬만한 사람들 집 2억 원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무슨 정치인이 이렇게 돈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는 거기에 갑자기 제가 분석을 할 땐 국힘당이 굉장히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착오가 뭐냐, 그 김민석을 저격했던 장본인이 주진우였다는 거야. 주진우는 대한민국의 공안통 검사 아버지의 거의 그냥 부를 상징하는 가문이잖아.
20살 된 아들이 증여받은 것만 7억 6천. 한마디로 김민석과 비슷한 어떤 좀 국힘당에서도 재산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저격수로 나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격하는 건 아플 수가 있었는데, 주제배 넘게 주진우라는 어떻게 보면 초선의 검사 출신의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억 원 있는 사람을 까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주진우 네가 뭔데 김민석을 까라고 하다가 느닷없이 주진우 청문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가, 저는 요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야, 아무리 검사 생활을 오래 해도 정치는 초짜구나라고 느낀 게, 주진우가, 여러분들 우리가 반격을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반격을 했냐면, 너 병역 무슨 간염? 만성간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대응을 잘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주진우를. 했더니 주진우가 계속 자기는 아니라 그러면서 셀프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쵸? 사실 주진우가 노련을 하면 저의 병역의 문제는 나중에 따져라, 지금은 김민석의 검증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5급 판정을 받고, 정치인은요 때로는 말을 줄이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해명을 하지 않아야지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하면 그게 또 기사화되고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야, 저런 정치 초짜들이 국힘당에서 김민석을 저격한다고 나오니까 저게 되냐? 그러니까 지가 계속 병역으로 셀프 검증을 하고 헛발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끝났다. 응? 누가 봐도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격수가 주진우고 그 어떤 82억 원 한덕수 대 김민석이가 비교될 수밖에 없고, 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헛발질이에요, 완전.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보면 국힘당 아무도 보이지 않아. 그냥 주진우 혼자 병역 검증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주진우 청문회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응? 3년 전에도 이제 언론도 알거든요. 이건 조중동도 사실 제가 이번에 기사를 좀 계속 봤어요. 김민석 낙마에 주력을 하나 아니면 김민석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가 했더니, 조중동도 더 이상 김민석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더라고. 그 이유는 새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총리를 낙마시킨다는 것은 국힘당이나 저쪽에서 볼 때 남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김민석 총리는 그냥 30일, 지금도 총리예요. 지금도 총리고 30일이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뭐죠? 주진우의 병역 비리가 남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부터는 뭐가 남냐? 주진우의 병역 비리가 남는 거예요. 만성 감염으로는 군대를 가지 못해요. 근데 걔는 뭐 급성 감염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급성 감염에 걸려봤어요. A형 감염. 그러면 주진우가 어떻게 만성 감염으로 너 만성 감염이었는데 어떻게 검사 임용은 되냐? 여러분들 검사 임용도 안 됩니다. 만성 감염의 신체 검사를 할 때 검사 임용도 탈락을 해야 되는데, 주진우 검사 임용은 통과를 했고 병역은 기피를 했어요. 술도 잘 처먹어요. 들리는 소리에. 이렇게 좋은 간염이 있었나요? 웃기죠? 공무원 임용채용 시험 때, 검사 임용채용 시험 때 이거 안 돼요. 신체 검사할 때 만성 감염. 근데 만성 감염으로 이 군대는 면제받고 검사 임용에는 이상이 없고, 그러면 뭐가 이제 남냐? 주진우, 너 2번의 병역 신체 검사서를 공개해라. 그리고 너 검사 임용 신체 검사해라. 공개해라. 이거 얼마든지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은 면제되고 검사는 인용되고, 2번의 징병 신체 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 검사 기록, 이거만 찾아내면 돼요. 제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과연 주진우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자기 만성 간염이라고 신체 검사 기록에 썼나 안 썼나? 안 썼을 겁니다. 그쵸?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 신체 검사 의료 기록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염수계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얘는 100%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에 기재부 개혁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제가 솔직히 이렇게 보면요, 기대와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은 굉장히 이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과정 같아요. 뭐 봉욱, 대검, 검사 출신들이 모이고 이제 개혁과 검증, 예,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들을 검증을 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 담당청과 거기서 이제 인사 검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정수석실에서 뭐를 하냐, 인사 검증과 개혁을 모두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라는 거죠. 민정수석실이 수석실 중에서 이제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민정수석실 구성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단순한 비서 조직이 아니라 여기서 개혁과 인사검증을 하기 때문에 권한이 그만큼 센 거예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3대 특검을 비롯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각종 인사, 국무위원, 장관, 검증, 지금 민정수석실에 일이 쌓여 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뭐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했죠.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봐도 제가 보면 민정수석실 주도로 검찰개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여러분들은 검찰개혁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됐어요. 사법제도 비서관실.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도 손을 대겠다, 좀 확실한 얘기가 얘기 나오고, 사법제도 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가 뭐 있냐, 사법개혁 비서관에 어떤 김선수 변호사 전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사법개혁 비서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0년 노무현 대통령 때 민변 사무처장이에요. 사무총장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진짜 잘 검찰, 경찰, 사정기관도 통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도 추진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잘하겠죠.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윤호중, 민정수석 봉욱,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주 핵심이죠. 정성호, 윤호중, 봉욱, 요 세 라인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속이 시원한 말씀 한번 드리면서 그 이면의 고충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부가 구성되죠. 지금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어때요? 당내에서도 통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도 통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일 때는 어떻게 보면 공천권만 바라보면서 정파적 싸움에 당연히 밀리면 안 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계파나 자기를 조금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자기랑 맞지 않은 사람들도 골고루 기용을 해서
국정 철학을 심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충이 있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법무부 장관 하면 박은정 시켰으면 좋겠고, 만약에 공소청장 하면 임은정 시켰으면 좋겠고, 뭐 공수처장 하면 최강욱 시켰으면 좋겠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사이다고 시원하고 윤석열 까고 개혁할 것 같고, 그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는 여러분들의 인재풀은 유튜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런 시원하고 물론 그분들이 하면 잘하시겠죠. 다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박은정 검사, 박은정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이나 뭐 임은정 검사나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박은정을 임명하고 최강욱을 임명하고 임은정을 임명하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개혁은 추진될 수 있을지언정 반대편의 강한 어떤 반발과 어떻게 보면 좀 개혁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데 가다가 너무너무 험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누그러뜨리면서 개혁의 목표만 가면 되는 거죠. 제 말은. 제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고 말 잘하시는 분들 딱 되면 개혁이 일사천리로 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명한 셀럽들은요 내부의 반대자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내부의 반대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볼 땐 내부를 다지고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강욱 좋아하고 우리는 임은정 좋아하고 박은정 좋아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여러 진보 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집권 초기고 5년 동안 개혁을 빨리 어떻게든지 집권 1년차 적어도 늦어도 2년차 안에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저쪽의 저항도 어느 정도 수그러뜨리면서 당내 통합과 함께 개혁의 목표를 같이,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지휘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윤호중 마음에 안 들죠. 과거에 윤호중이 한 집 보면 법사위원장 저쪽에 넘기고 행안위원장 지금 해갖고 행안부 장관 해갖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의심도 있고,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의 친한 친구 아니면 벌써 정성호는 수박 소리 듣고 벌써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재명계도 존재하지만 분명히 이건 모두가 이재명계예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협심에서 이해찬 대표님이나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국공신으로서 어느 정도 줘야 되는 자리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정성호가 돼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미진할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이 됐다 그래갖고 경찰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미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 전체가 이번에는 검찰개혁 또다시 당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사법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제가 민주당에게 박수치는 이유는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김용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민주당의 개혁 성향이 강했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일부 강성 의원들이라는 폄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일부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주 목소리가 과거에는 강성 의원들이었던 목소리가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민주당은 이 개혁에 거슬리는 사람은 아예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전체 분위기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당론과 결집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변화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3년 전만 해도 뭐 검찰개혁 어디까지 완전 뿌리 뽑고 하자 그러면 역풍우려하면서 오히려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강성파, 강성친명 이러면서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이 사람들이 말이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얼마나 검찰, 사법, 언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 이런 개혁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민정수석, 저는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개혁은 속도전이거든요. 가장 힘이 있을 때 빠르게 정광석화 같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다행히 민주당이 이미 로드맵은 3년 전부터 짜져 있더라고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검찰을 어떻게 뿔뿔이 찢어 놓을 것인가, 권력은 나눠 놓을수록 그 개혁이 잘 되는 거니까. 사법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관심사.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좀 지켜보고 응원을 해주시면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 정치인 출신 국힘당 평론가들도 이재명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 행보.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진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 천안함 함장을 초청을 해서 영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 같았으면 민주당에서는 금기어예요. 천안함의 함장을 영웅시한 건 최초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민주 진보 진영이나 이쪽에서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정치인들이 입에 올리지 않아요. 굳이 논쟁이 될까봐. 근데 이재명은 과감히 해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반발이 없어요. 반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발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 갖고 쓸데없이 이념 대결하지 말자.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내가 풀겠다. 이유 불문으로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희생을 당했고 천안함은 피격됐고, 누구에 의해서 피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근무를 하다가 목숨을 바친 거에 대해서는 영웅이다. 이거는 시각의 변화예요. 과거 같았으면 민주 진보 이쪽에서 난리 났죠. 이재명 진보 욕먹인다.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때 박수를 쳤어요. 속으로. 와, 놀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의 보수의 공습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진짜 보수가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장 보수들이 쓸 자리를 없애버리는구나. 얼마나 섬뜩할까. 여태까지 민주당을 공격할 때 종북 좌파 빨갱이로 공격을 하고 반미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종북과 반공과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은 그걸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헤쳐나가요. 제가 보면 어때요? 와, 진짜 가짜 보수들이 얼마나 시겁했을까. 이재명의 보수의 침공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진짜 보수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아니, 무섭잖아. 쟤네들 여태까지 그걸로 선거 때마다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어. 너희들 아직도 선거 때마다 천안함이 폭침입니까? 이제 그런 소리 못해. 대통령이 영웅이라고 했잖아. 결정 냈잖아. 그럼 민주당도 앞으로 천안함에 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쪽에 설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뭘로 깔 거야? 친중? 이런 걸로 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집권 초반에 어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의 어떤 국무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꼼꼼하신 분이라서
본인이 다 체크를 하신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공무원일수록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곤한 게 맞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하면 뭘 해도 뭘 안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과 정치에 어떤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이면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죠. 왜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냐. 국민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는 직업이 누구보다도 영혼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직업인데 대한민국에 일그러진 공무원들의 자화상이 무엇이냐. 영혼 없는 공무원들 그리고 철밥그릇. 이런 관료 개혁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와중에 국가의 예우를 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이 점점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는 보수도 지금 긴장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진보 진영도 우리가 낡은 진보라는 소리를 왜 들었었나 다시 한번 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운동권 노름, 언제까지 민주, 정의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발벗삼아 모든 선거를 치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어떤 80년 민주화 운동과 광주의 어떤 민주화 항쟁과 87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아가서 조국 통일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강령인데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2025년에 AI 시대를 맞이해갖고 언제까지 우리가 운동권 그런 어떤 낡은 진보의 어젠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힘당을 무조건 반민주 세력, 독재 세력, 친일 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호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다 깨준 거예요. 먹고 사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대한민국 정치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의 어떤 니즈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행복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의와 어떤 그 민주 정의를 강요를 할 수 있냐. 저는 진보의 어젠다도 바뀌는 것 같고 보수도 긴장해야 되지만 진보도 저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 집권의 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보수 민주당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정치 언제까지 저쪽은 왜 망하는지 보세요. 국힘당은 전두환 박정희 때에 머물러서 민주당을 종북 빨갱이로 몰다가 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종북 빨갱이로 몰다가 국민의힘은 검사 윤석열의 가장 진짜 최악의 검사 윤석열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써갖고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대리청정을 하려다가 윤석열 뒤에는 김건희라는 악귀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사실상 정치 권력이 검사 권력과 줄리한테 다 넘어간 거죠. 민주당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도 질 수 없는 선거를 가끔 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민주당이 사실상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쪽은 종북 좌파 외칠 때 우리는 반민주 세력, 독재 세력을 아직도 우리도 같이 외쳤거든요. 누구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하는 줄 알았는데 보수가 긴장을 하게 만들고 진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제 몸으로 바뀌어주잖아. 왜 대통령이 저쪽 사람들을 안아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안아주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장기 집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보수도 껴안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경제도 좋아지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나라 살림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사람 살만하는 적어도 재벌을 규제한다고 재벌을 개혁한다라는 말보다는 재벌이 재벌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도덕적 규범을 지켰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는데 외면을 하고 왜 노동자의 근로자 파업들에 대해서 대기업이라는 그 큰 힘으로 노동자들을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의 노동자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3권 어떤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파업은 나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먹고 사는 과정에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고 외치는 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노동쟁이에요. 삼성 임원진이 파업을 하거나 삼성 임원진이 노동쟁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뭔가 변화에 여태까지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좀 정의롭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나쁜 놈들 처단을 해주고, 그래서 그게 개혁이고 그게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민주당이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주고, 저쪽은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이익 집단으로서 부패와 어떤 그거의 경계선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국정농단이 돼버리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키는 최소한의 범위, 그러면서도 국민화합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저는 국민통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장사가 잘 되고 국민들이 뭐 먹고 사는데 과거보다 좋아지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가정에 불행이 오는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이에요.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에게 너무 지어진 어깨의 무게가,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러다 보면 자기 와이프한테도 친절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또 와이프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계속 우리 집은 빚에 허덕이고 살고, 교육은 아이들은 커가는데 교육도 안 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작은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불화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도나도 먹고 살만하고 행복하면 세상에 우리가 이해심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남과 비교되고 사회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곳들의 세상에 자꾸 TV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만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굉장히 포악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오래 한 이유는 저는 말만 실용주의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딱 잡자마자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권력을 사용할 때 빛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권력을 또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할 때는 국민들이 내가 쓴 권력이나 내가 쓴 권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박수를 받을 때 그 권한과 권력은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통쾌하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개혁과 사회적, 그리고 어떤 그 권력이 쓰여졌을 때 이재명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천안함 그 함정을 영웅이라고 하고, 한 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태극기 부대나 이쪽 사람들이 용산 올 일이 없잖아. 제가 보면 태극기 부대는 앞으로 이재명 물러나가라고 하는 소리는 그구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도 잘하는 게 극우와 보수를 갈라버리더라고. 되게 무섭더라고. 지금 정광훈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들을 극우로 몰아버리고,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과 보훈과 태극기 이쪽에 있던 사람들을 갈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쪽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어떤 정광훈 세력들이나 극우 세력들은 이재명 물러가라는 소리를 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길어졌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너 정청래 대 박찬대 구도 지금도 제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모전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두 분이 굉장히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걱정을 주는 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얼마든지 두 분이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교통정리를 해서 1년짜리 당대표면 먼저 나가라, 그럼 내가 나중에 나갈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집권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해야 되는 당정관계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갈등의 국면이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건 저는 둘 다 미워요. 저는 두 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렇게 두 분이 라이벌 관계로 해갖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굉장히 이거는 집권 초반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외부에서 갈라치기 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전당대회의 시너지고 시그널이고 실제로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이때다 싶어갖고 정청래 수박, 박찬대 밀자 뭐 이런 세력들도 있고 이게 뭐하러 이런 소모전을 해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청래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두 분 다 얼마나 찐명 중에 찐명이고 그 힘들었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목숨을 걸고 이재명 당대표 지켰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당대표 하는데 너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외부에서 민주당 깨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볼 때는 갈라치기 하기 쉬운 아주 약한 연결고리를 지금 제공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두 분 다 지지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는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 둘 다 지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분 찍고 다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번 당대표를 이렇게 과열되고 누가 부추기는가, 1년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해야 될 분은 민주당이 박찬대가 된다고 못할 일 없고 정청래가 된다 그래갖고 못할 일 없잖아요. 누가 되든지 잘할 거 뻔히 아는데 누가 이렇게 이번 당대표 선거를 과열로 치닫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갈라치게 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번 선거는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분은 선의의 경쟁이 된다 그래도 두 분이 출마해갖고 1년짜리 당대표를 한다는 자체가 선의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나중에 과열될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이 그런 걸로 할 거나 정치를 나이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 갑자기 나타난 유튜버들 제가 늘 조심하라고, 2020년 이후에 나타난 유튜버들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2020년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힘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 나타난 유튜버들, 그러니까 독립운동 된 다음에 민주정권 지키겠다라고 나선 놈들, 그런 놈들이 항상 이쪽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 한 새끼들 많아요. 8월 16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문재인은 이미 가장 내란 수계에 버금가는 악마를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 악마시키고 그와 어떤 김어준 악마시키고 유시민 악마시키고 정청래 악마시키고 저 악마시키고 이런 놈들이에요. 그 돈탐사충들이랑 과거 열린민주당 사과충들,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민주당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조국을 악마시키고 그런 놈들이죠. 다 소중하신 분들이고 다 좋은 분들이에요.
네,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